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단종실록 제7부 잠룡 수양대군 여의주를 얻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25년 7월 한명희는 음서를 통해서 어렵사리 얻은 관직이었죠. 정말 미간말치기였던 경덕궁직이었는데 경덕궁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관료 생활을 했던 시절에 머물렀던 잠저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은 궁궐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저택이었죠. 사진에 보이시는 저게 바로 이제 경덕궁인데 물론 현재 실제로 우리가 안타깝게도 가볼 수가 없죠. 자, 아무튼 이 경덕궁직을 때려치고 한명희는 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심이 컸던 한명희로서는 경덕궁직 자체가 성에 차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음서 출신의 미간 말칙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관원들한테도 무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자 결국 한명희는 이것을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하고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야사에서 전하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야사에 따르면 한명희가 경덕궁직 생활을 할 당시에 개성에서는 이런 모임이 있었대요. 한양 출신으로 개성에 와서 관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름의 친목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송도계라는 거죠. 송도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인천에 있는 송도가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는 송도라고 하면 어디가 송도냐면은 개성이었어요. 개성이 옛날에 이름이 송악이었고 고려시대의 수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송도라는 별칭도 갖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친목계였던 송도계라는 모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이런 공무원들 친목 모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있거든요. 이런 동호회 같은 그런 친목계가. 자, 그리고 한명희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했죠. 한명희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자신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고 자기가 이제 과거를 합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양 출신의 경덕궁직이라는 관직을 갖고 있으니까 표면상으로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송도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유명한 이야기죠. 이 송도계 사람들은 한명희를 엄청나게 비웃었대요. 야, 경덕궁직도 관직이냐 이런 거죠. 더군다나 그것도 음서로 들어왔잖아요, 심지어. 근데 이게 어딜 가면 여기 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송도계 사람들은 한명희가 경덕궁직이라는 미간 말직이 있다는 점을 보고서 한명희를 비웃으면서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서울대라고 해서 다 같은 서울대가 아니에요. 이게 농어촌 전형으로 온 거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서울대 내에서도 그 안에 이제 등급을 나누고 파벌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요즘 세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한명희가 송도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문전박대를 당했던 거죠. 아무튼간에 더 이상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없었던 한명희는 경덕궁직 자리를 박차고서 한양으로 떠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한명희가 아무 생각 없이 홧김에 무작정 한양에 온 것은 아니었죠. 한명희가 그동안 지켜본 결과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모양새가 꽤나 흥미진진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현재 작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올라있고 어린 임금이 직접 정치를 하기 힘드니까 이를 대신해서 김종서,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이 천하를 주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장성한 대군들,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안평대군은 일단 김종서 편이고 수양대군이 여기서 이제 홀로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 야, 이 모든 게 아주 절묘할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정상적인 시대라면은 자신같이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백수 같은 경우 딱히 출세할 방도가 없긴 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어수선한 시기라면은 뭔가 이것도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나름의 이제 이런 꿈을 품고서 한양 드림을 품고 한양에 입성한 한명희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한편 결국 이 수상한 시국에서 어느 쪽에 줄을 대야지 자신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서 계산을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한명희가 공부 머리는 없어도 이런 머리는 정말 잘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한명이 마침내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오랜 친구인 권남을 찾아가서 포부를 밝혔다는 거죠. 일단 권남을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한명이가 수양대군 라인 쪽으로 줄을 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한명이는 권남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작금의 주상이 너무 어리시다 보니까 대신들이 권력을 농단하면서 나라가 기울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주상께서 어리고 병약하시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무사히 성장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된다 하신들 저 병약한 몸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시겠냐. 사실 단종이 병약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좀 이제 일찍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건 맞기는 한데, 그리고 또 아버지 문종도 엄격하게 말하면은 조선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은 그렇게 단명한 것도 아니긴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갔다는 점 때문에 아버지인 문종이 좀 병약했다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 이미지를 한명이가 묘하게 단종에게 더 씌우는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저런 어리고 병약한 단종을 모시고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겠냐라고 막 성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명이가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은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서 만약에 안평대군이 대신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소인배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흉모를 꾸민다면은 이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난국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한탄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명의 예상대로 이런 말을 꺼내자마자 친구인 권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명이는 권람이 수양대군 라인인 것을 알고서 온 거죠. 자, 그래서 한명이는 권람이 자신과 막역한 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양대군의 신임을 받고 있는 측근이고, 이러한 점들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도발적인 언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자 권람이 눈빛을 반짝이면서 한명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작금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뭔가 묘수가 없겠는가? 하고 자문을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권람이 자문을 가해오자 한명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있죠. 한명이가 말하기를 안평대군이 불의로서 여러 사람을 얻으니 나 또한 한심하게 여긴 지 오래다. 수양대군은 성품이 본래 엄정하며 문에 사할이 없어서 세력이 필부와 같으니 비록 제세의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홀로 이루겠는가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안평대군이 저렇게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수양대군께서는 너무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하시다 보니까 사심이 없고 공명정대하시다 보니까 지금 세력에서 밀리고 있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반대죠, 이게. 수양대군이 얼마나 막가파식으로 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서 한명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 아무리 수양대군께서 영명하시고 뛰어나시다 한들 이렇게 세력이 약해서요.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냐.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력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넌지시 말을 꺼냈다는 거죠. 한명이가 뭐 여기서 이제 말했던 거, 수양대군 성품이 뭐 이제 사심이 없고 공명정대 해가지고 안평대구처럼 막가파식으로 세력 확장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력이 약소하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앞에 말은 당연히 틀린 말이죠. 그거는 수양대군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야심을 풀풀 풍기면서 정말 막가파식으로 세력 확장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명이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데 뒤에 말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이 여전히 세력면에서 안평대군에게 밀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현재 집권 세력인 김종서 일파가 결국 안평대군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2대1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한명이가 말은 이렇게 거창하고 장황하게 했지만 결국 뭐 한명이가 한 말을 요약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야, 지금 시대는 난세다.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수양대군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안평대군 같은 그런 도련님 스타일은 절대 여기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친구요, 어떻게 하자. 차라리 수양대군 쪽에 줄을 대가지고 어차피 너 수양대군 라인 아니야. 이쪽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자신의 포부와 야망을 밝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권남이 이제 실제로 수양대군하고 함께 역대 병요를 편찬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사이예요.
그래서 때마침 친구 한 명의 권유를 듣자 권남은 온천에서 돌아온 것을 핑계 삼아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양대군을 찾아가서 넌지시 의중을 떠봤다라는 거죠. 물론 수양대군도 자신하고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 신임하고 있는 권남에게 자신의 성대를 감추지 않습니다. 수양대군은 사실 뭐 이런 거 야심 같은 거 감추는 거에 능한 인물은 아니에요. 원래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현대시대에 맞는 스타일이에요. 현대시대에 정치인 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이미지 정치인 이런 거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수양대군의 야심을 확인한 권남은 수양대군을 도울 만한 책사로 누구를 추천을 하냐면은 자신의 친구 한명희를 추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권남은 수양대군이 지나치게 눈에 띄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평대군과 김종서가 잔뜩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양대군이 너무 지나치게 눈에 띄는 행동은 좀 자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은 은밀하게 힘을 모아서 원기옥을 모아 한 방에 발산할 그럴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수양대군을 대신해서 은밀하게 세력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해줄 킹메이커가 필요하다는 건데 자, 그 역할을 과연 누가 해줄 것이냐? 권남은 그런 체질은 아니었죠. 그래도 권남도 스스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친구인 한명희가 가장 적격의 인물이라고 추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권남은 한명희가 어려서부터 자신과 오랜 친구 사이인지라 믿을만하다. 흉금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이다. 그리고 한명희가 비록 과거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포부와 야망이 크고 재능 또한 범상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한명희 쓰기만 하면은 일순간 전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사료에는 이런 말을 해요. 권남이 한명희의 말을 세조에게 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명희가 자기 포부를 권남한테 밝혔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한명희는 어려서부터 기계가 범상치 않고 포부도 적지 않으나 명이 맞지 않아. 그러니까 운때가 맞지 않다는 거죠. 지위가 낮아서 사람들이 아는 적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공이 만일 반란할 뜻이 있다면 난을 뿌리 뽑아서 평정할 뜻이 있다면 이 말도 참 웃기는 말이죠. 난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근데 뭐 원래 다 그렇긴 하죠.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들 스스로를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다 자기들은 정의의 사도고 이런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현재 한명희가 백수신세잖아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백수신세고 인지도가 낮은 인물이다 보니까 수양대군을 대신해서 음지에서 암약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권남은 한명희가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수양대군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줌으로써 마침 이 친구도 대분 나으리하고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쓰는 게 대군 나으리의 대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행동이 아니겠냐. 자, 이 얘기를 들은 수양대군 호기심이 동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있죠. 세조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영웅은 또한 둔건함이 많으니 그러니까 영웅들은 항상 이제 좀 거친 운명을 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디 안 좋은 곳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의뢰 있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수양대군이 자기 스스로의 처지를 또 이렇게 동일시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지위가 낮은데 무엇이 해롭겠느냐. 내가 비록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너나는 바를 들으니 참으로 국사로다. 내가 마땅히 대면하여 상의하겠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수양대군의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상대방의 신분, 스펙, 지위, 고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포부, 재능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핵심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권남의 추천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수양대군이 사람 쓰는 방식을 놓고 보면은 확실히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는 변칙적인 행동들을 꽤 많이 하기는 해요. 그 점은 좀 되게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호기심이 동한 수양대군은 한명희 지위가 낮은 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한번 불러와라. 내가 만나보겠다. 라고 그렇게 한명희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수양대군은 장자방 같은 참모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권람으로부터 마침 한명이라는 굉장히 적절한 인물을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도 여기에 호기심이 둥해가지고 뭐 당장이라도 한명이를 만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한명이와의 첫 만남이 계속 뒤로 밀려요. 그래서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은 권람이 수양대군에게 한명이를 추천한 지 무려 거의 9개월 가까이 돼서야, 때는 이제 1453년 3월이죠. 그때 가서야 한명이는 겨우 수양대군을 만나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양대군은 도대체 왜 한명의 만남을 이렇게 자꾸 미뤘느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게 뭐 갑자기 변심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도. 아무튼 어렵사리 수양대군을 만나게 된 한명의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포부를 직접 털어놓게 되는 거죠. 한명의 포부를 들은 수양대군은 여기서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야말로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장자방 같은 인물이다. 한명이만 얻으면 내가 천하를 얻는 것도 꿈은 아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수양대군은 한명에게 이미 권람을 통해서 그대가 기계 있는 선비라는 말을 충분히 들었다. 이제 그 포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자신을 위해서 계책을 펼쳐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수양대군과 한명에 순식간에 죽이 맞아가지고 아주 척척 어울리게 되는데요. 당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큰 야심 덩어리들이죠. 이 최고의 야심 덩어리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주 멋지게 의기투합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름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서 뭐라고 평가를 내렸냐면은 수양대군은 용은 용인데 여의주가 없는 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명이는 바로 그 용을 승천시켜줄 여의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용과 여의주가 만나야지 승천이 가능한 건데 그동안 수양대군은 이 여의주가 없어서 승천을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라는 용이 드디어 한명이라는 여의주를 손에 넣게 되니 이 역사적인 순간을 두고서 후세 사람들은 수양대군이 드디어 한명이라는 여의주를 손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명이라는 여의주를 얻은 수양대군,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한명이를 이용해가지고 은밀하게 자신을 따를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모집을 하는 거죠. 이른바 빅텐트를 설립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 바로 한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갔다시피 권람의 수양대군에게 한명이를 추천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까지 약 한 9개월이 있었습니다. 그 9개월이 그냥 보낸 9개월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과연 그 9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어울러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